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배나학당 3회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저 정재진이 오늘은 저 반장이고요. 오늘 부반장에 이제 신지성님 계시고요. 오늘은 저희 선생님으로 이춘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네, 저희 어쨌든 저희 항상 저희 배나학당은 선생님들 오시면은 가운데 앉으시고 저희가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하거든요. 선생님 인사 받으시죠. 선생님께 인사.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같이 공부하는 거죠. 오늘 저희 주제는 이제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부터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북한이 유일하게 믿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중국이 유일하게 믿는 나라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동맹국이 유일하게 북한 한 나라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이제 동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alliance 또는 ally. 그러니까 여기는 나의 동맹국이야. 뭐 여기는 나의 적국이야. 뭐 여기는 나의 동맹국이고. 근데 그 동맹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함께 전쟁을 하기로 약속한 나라입니다. 아, 네. 함께. 그러니까 동맹국은 친한 나라는 아니에요. 적이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박성애 학생의 적이 여기 있어. 근데 나도 여기가 적이야. 그러면 우리 둘이 친하지 않아도 동맹을 맺습니다. 같은 적이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적이 다르면 아무리 친해도 동맹 안 맺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그냥 사람으로 하는 게 낫겠다 컷보다 우리 박성애 학생이 신지성하고 적이야. 근데 나는 아주 친해 둘이. 네. 근데 나는 신지성하고 별로 적이고 친구도 아니야. 근데 여기서 신지성이라는 나라랑 싸우게 나랑 동맹 맺자 친하니까 나는 맺어주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미워하지도 않은 나라랑 싸울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맹은 친한 나라가 맺는 것이 아니라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다. 그러는데 북한은 유일하게 지금 중국하고 동맹이고 중국도 북한이 동맹입니다. 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동맹이 45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이 있으면 힘이 올라가지. 남의 힘을 빌리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유일한 동맹 관계인데, 그럼 동맹 관계는 그래도 같이 동맹을 하다 보면 친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죠. 친하다고 동맹을 맺는 건 아닌데 동맹을 하다 보면 친해져.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북한은 지금 중국하고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지금의 중국하고 북한하고 나이가 더 많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무슨 뜻이냐? 북한이 더 먼저 생겼습니다. 북한은 1945년 8월 달에 독립이 됐고, 그러니까 해방이 됐고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수립이 된 것이 1948년 9월 9일입니다. 48년. 그리고 한국은 1948년 8월 15일이고. 근데 중국은 지금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것이 1949년 10월 1일이니까 뭐 1년 차이. 북한이 1년 더 형입니다. 나이로 치면은. 그런데 이제 북한이 1950년에 전쟁을 일으키죠. 한국 전쟁. 전쟁 일으키고 그럴 때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군사력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군사력을 뭐 직접 보내준 건 아니에요. 중국의 공산혁명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그 공산당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택동 군대의 소속이죠.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전쟁을 많이 전쟁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력이 붙은 사람들이지. 살아남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6.25 때 맨 앞에서 공격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목적을 해줬고, 이제 중국이 그때는 노골적으로 자기가 개입은 안 했죠.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이제 북한이 6.25 때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미군하고 한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중국이
이걸 어떡하나 저거 북한을 살려줘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죽는데 막 번민을 하다가 정말 그 100만 대군을 몰래 그것도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몰래 와가지고 북한을 살려줬죠. 그러니까 북한을 살려줬는데 크게 말하면 한국이 통일되는 것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 요소를 쓰면 통일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중국은 북한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그래놓고 그리고 북한에 중국군이 올 때 중국 정규군이라는 이름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싸우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정규군이면. 그래서 우리는 정규군 파견하지 않았고 중국 인민들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진해서 간 거야. 그래서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이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북조선을 지원하기 위한 인민지원군 뭐 이렇게 꼼수를 써갖고 왔죠. 그래서 100만 명이 와가지고 6.25 때 한국에는 20나라의 군인이 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정말 이 무지하게 큰 전쟁이에요. 그런데 숫자로는 중국군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런 북한은 중국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그런 고마움이 뭐 요만큼 있겠죠. 그런데 요새 와서 그 고마움 뭐 이런 거는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북한하고 중국 관계 얘기할 때 그냥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거하고 실제 이런 측면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얘기들을 뭐 여러분들 또 나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어렸을 때 거기서 살다가 이제 자유를 찾아서 오셨는데 지금 북한 중국 문제가 우리의 그 통일 문제랑도 직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서로 질문하고 그러면 뭐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네. 그럼 질문 있는 분들은 손 들고.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이 연장선인데 중국이 문화대혁명 때의 북한 관계가 어떠했는지 두 번째는 플러스 장점일 때 북중 관계가 또 안 좋은 걸 좀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그 역사적 배경 살짝 얘기해 주시면. 그거 이제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동맹이니까 쭉 괜찮게 좋은 거로 치는데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이제 그 원래는 한국 전쟁 끝난 직후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 끝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은 김일성이 소련이 이제 그 북한 수상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중국처럼 혁명을 한 건 아닙니다. 모택동은 그냥 그 혁명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이긴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장개석 군대를 쫓아내고 이제 나라를 수립했는데 북한은 그 소련이 만들어준 나라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북한이 소련을 좋아했습니다. 중국보다는. 그리고 그때는 소련하고 중국이 초반에는 뭐 별로 사이가 나쁠 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한이 소련은 야 우리 보고 싸우라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가 죽어갈 때 도와주지도 않더라. 그렇지만 중국은 목숨 걸고 와서 같이 싸워줬다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김일성이가 중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 무렵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중국하고 소련하고. 원래 그 생각이 다르고 같고가 아니라 힘이 세면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그걸 헷갈리는데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면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질까? 아니에요. 북한이 자본주의가 되면 사이가 좋아질까?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힘이 세면은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국가들은.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이 싸운 이유는 둘 다 힘이 세서 싸웠지 하나는 공산주의 뭐 그래서 싸운 건 아닙니다. 같이 자본주의가 돼도 힘이 세면 싸워요. 그리고 같이 공산주의라도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같은 공산주의인데 중국하고 소련이 전부 자기가 대표 선수로 갖고 싸우는 거라. 그래서 북한이 그때는 중국한테 붙을 수도 없고 소련한테 붙을 수도 없고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등거리 외교인가요? 주체사상. 주체사상이요. 주체는 아무 편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주체사상의 원천은 국제정치입니다. 이게 누구 편을 못 들겠네 도대체. 중국 편할 수도 없고 소련 편할 수도 없고 정말 급할 때 도와준 건 중국이고 그렇지만은 돈이라든가 무기는 소련 거가 더 좋고 그래서 둘이 싸울 때 중간 편을 들죠. 그러다가 이제 하여간 그것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1962년에 그 소련하고 미국하고 엄청난 국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큐바 미사일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큐바가 미국 코앞에 있는 나라인데 그게 공산혁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서 큐바가 소련에 미사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고 이게 자기 바로 코앞에 미사일이 있으니
그래서 그때 케네디라는 그 젊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3차 대전 해도 좋으니까 이거 다 치우라고 그랬습니다. 안 치우면 전쟁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후르시초프 그때 소련 수장인데 그걸 졌어요. 그때 북한이 저거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중국을 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것 같습니다. 후르쇼프가 이제 수정주의 분자라고. 수정주의, 네. 수정주의 분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치가 흔들리는 데 따라서 중국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북한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특정한 그거라기보다도 이제 그 이익 관계가 그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국제 정치의 그 진리가 하나 있어요. 붙어 있는 나라는 결코 진짜 친구는 될 수 없다. 이게 아주 그 국제 정치의 3,000년짜리 진실입니다. 우리 그 중국 역사책 보면은 합종 연횡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항상 동맹을 맺는 나라는 멀리 있어. 그리고 싸우는 건 옆에 있는 나라고. 그래서 그 한문으로 원교 근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먼데 있는 나라하고는 서로 외교를 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끼리는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야. 그 이제 국제 정치 전쟁론에서 증명이 된 거가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다 놓고 보니까 그 중에 90%가 붙어 있는 나라가 싸우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북한은 본질적으로는 사이가 안 좋은 거가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피상이 피상. 그렇죠. 네. 피상적으로 된 겁니다. 일단 선생님 저희가 이제 그 시의성으로 이제 사드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 이제 베나 TV 시청자분 중에 이제 유니피케이션이라는 분이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남한 쪽에 이제 1,200기의 어떤 미사일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남한도 이제 북핵과 이제 그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격렬하게 반대하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 그거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드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죠. 사드가 이제 그냥 뭐 우리 영어로 THAAD입니다. 그거는 뭐 그냥 스펠링을 하나로 쓴 게 아니라 그 단어로 만든 게 그러니까 터미널 T가 터미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쭉 날라오는데 거의 날라와서 떨어질 때 그때 쏴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이야. 종점에 왔을 때 쏘는 거란 소리죠. 우리가 버스 정류장 뭐 터미널 그러잖아. 무슨 그러니까 터미널 그리고 하이 엘티튜드 그래서 H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높이 떠 있을 때 거의 다 왔는데 높이 떠 있을 때 그때 맞춰요. 높이 떠 있을 때가 더 잘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을 던져. 그러면은 던졌을 때가 막 빨리 가다가 꼭대기에 있을 때 제일 늦게 가죠. 그리고 내려올수록 빨라지지. 꼭대기에 있을 때가 제일 늦기 때문에 그때가 맞히기가 제일 좋아요. 하이 엘티튜드란 말이야. 그리고 에어리아 디펜스에서 AD가 되는데 그 지역 방어 뭐 그 말로 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종말 뭐 고고도 지역 방어 시스템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유역에서 사드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미사일로 북한 미사일을 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거는 한 15km쯤 앞에 왔을 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15km쯤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베나 학당을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하면은 여기서 쏘면은 여기서 15km면 한 미아리쯤 되겠나? 뭐 수율이 거기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잘 안 맞아요. 그 왜 막 쏜살까지 내려올 때니까 이미. 그런데 그 미국 거로 쏘면 45km 앞에 있는 걸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드는 200km밖에 있는 걸 맞춥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베나 학당을 여기서 쏘면은 여기서 반격을 하면은 북한에서 터져. 아예. 그러니까 그만큼 성능이 좋은 거를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3년 전 됐습니다. 3년 좀 넘었어요. 미국 가가지고 야 지금 북한이 미사일이 너무 좋아져서 야, 한국에 와 있는 미군 부대가 위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미사일 지금 이제 팩이라고 그럽니다. 팩.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팩2 미국이 갖고 있는 게 팩3인데 이거 가지고 못 맞게 생겼다. 그래서 사드를 배치해달라. 즉 미국 대장이 미국 국방부한테 그거를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에다 배치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북한 걸 막아야 되니까. 근데 중국이 그건 안 돼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북한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중국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중국이 왜 안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우리가 이
이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km를 그러니까 각도를 한 120도 그러니까 그거가 200km 안에 들어온 걸 맞추려면은 딱 날아오는 걸 보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로. 네, 그렇죠. 그래서 미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서 500km 바깥에서 발사가 됐다 그러면은 뜨는 순간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날아오는 방향, 속도 해가지고 컴퓨터가 막 계산해 주면은 미사일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맞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1000km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어디에 갖다 놔도 1000km를 보면 만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왜 만주 왜 보냐 이거예요. 북한 미사일을 막으려고 갖다 놨는데 만주를 왜 보냐. 그게 이제 중국의 첫 번째 분노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만약 중국 사람하고 논쟁을 붙는다면은 아니 미국이 만주를 뭐 처음 보는 일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이제 항의할 수 있어요. 이미 다 보고 있는 걸 또 보는 건데 뭘 그래 하고서 그런데 이제 중국 쪽은 아니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보고서 쏠 수가 있잖아 미사일이니까 방어 미사일이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데 그 쏴서 뭐가 문제가 되는데 라고 우리가 거꾸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그 말은 안 했어요. 사실은 거기 그 통화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압록강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보면 안동이 있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중강진이라고 제 꼭대기 있죠. 거기 위쪽으로 통화라는 중국의 작은 도시가 있는데 뭐 소도시예요. 소도시. 거기 김일성 전집에 보면은 지가 거기서 독립운동했다는 그 마을입니다. 그런데 통화. 네. 통화라는 그 영어로 내가 한문으로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영어로는 TONGHWA라고 돼 통화. 뭐 중국말 뚱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 마을인데 거기에 중국의 미사일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많은데 이제 예를 들자면 거기에 있는 미사일 부대의 미사일들이 보통 600km 날아가는 미사일들이에요. 그 600km면은 통화에서 600km를 직선으로 보면 서울이 그 안에 들어가고 한 수원쯤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통화에서 서울까지 직선으로 480km 정도 되는 거로 보는데 그거를 중국이 만약 쏘면 미국이 막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서 중국이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기가 서울을 쏘는 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하게 되면은 미국으로 미사일을 쏘는데 그거를 미국이 북한 막는다는 핑계로 보고서 막고서 보고 우리를 요격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국가안보에 손해가 되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틀리는 말이에요. 중국이 이제 좀 그 어거지를 부리는 건데 뭐냐면은 지금 200km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만주로 날아가는 걸 어떻게 200km 가는 거를 맞출 수 있어요? 한 700~800km까지 가야지 맞출 수 있지. 그렇죠. 그게 틀리는 말이고 그리고 중국의 미사일이 미국까지 갈 때 만주 하늘을 날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가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만주로 가는 건 이렇게 옆으로 날아가는 거가 돼요. 이렇게 날아가야지 빨리 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국으로 가는 미사일들은 중국의 서부 지방에 있는데 그냥 위로 쏩니다. 북쪽으로. 만주로 쏘는 게 아니라 만주선 너무 멀어요. 미국까지 가는데. 그 위로 쏘면은 북극을 향해서 캐나다 지나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보는 지역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관계가 없네요. 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그런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죠. 중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내고 싶어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 우리가 중국이 뭐 이렇게 좋다, 뭐 미국이 뭐 그렇다가 아니라 그래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중국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중국이 북한한테 뭐 예를 들어 기름을 반년 안 주면 북한은 뭐 그냥 없어집니다. 뭐 기름 한 방울도 없는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중국한테 그걸 요구하려고 중국하고 좀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은 중국은 북한을 정말 그 멸망시킬 힘이 있어요. 그런데 멸망시켜야 될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왜 북한이 멸망하면은 그게 미국 편이나 한국 편이 되면은 중국한테는 아주 나쁘거든. 차라리 그냥 말 안 듣는 북한이고 골치 아픈 북한이라도 너 사람만 있어다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거는 사실은 나는 그때 우리 대통령 중국 가고 그럴 때도 반대했습니다. 그거 중국이 들어주지 못하는 부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뭐 전략적 동반자라고 그러면서 이게 친하게 지냈는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전략적 동반자는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통일을 그렇게 원하잖아, 그죠? 정말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런데 중국은 한국 통일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그건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가 나쁜 이유가 하나도 아니에요. 국제 정치는 옆에 한국이 독립해서 통일해서 큰 나라 생기는 게 뭐가 좋아요? 그렇죠. 지금은 잘라져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힘이 빠져 있어야지 중국이 그러면 남한한테도 그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좋지. 이게 통일돼 가지고 한 나라가 되면은 일본도 한국 통일하는 거 별로고 중국도 한국 통일하는 거 별로입니다. 그럼 미국은 한국 통일하는 걸 바랄까요? 미국은 한국 통일하는 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통일돼봤자 미국한테는 뭐 별로 이렇게 그 위험하지 영향이 없나요? 아니, 그런 북한을 이제 흡수통일을 한다는 그 어떤 아니 통일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미국의 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적은 적인데 그게 이제 전략적인 맞짱 뜨는 그러니까 마수라는 말을 쓰면 더 이해가 빠르지. 미국과 북한은 마수다? 그건 아니에요. 미국과 북한은 적이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입니다. 북한의 힘, 미국의 힘을 보면은 대학생, 초등학생이야. 그러니까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는 맞수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골치아파 제가 미국이 보기에. 그렇지만은 라이벌이나 이런 적수나 맞수는 그럴 수는 아니에요. 없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미국을 테러 공격했던 그 이슬람 그렇죠. 그 국가들처럼 이렇게 좀 그것도 테러 그렇지 뭐 비슷할까요? 아니 그것 정도도 안 되는데 이제 힘도 비슷해야 맞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맞수는 중국이지 북한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걸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미국, 중국, 북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성희 씨. 네, 교수님 그러면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잠재적으로 볼 때는 북한과 미국도 동맹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서 건가요? 키포인트 나오네. 역시 그 머리가 좋구만. 그게 이제 국제 정치의 무서움인데 미국이 월남에서 전쟁할 때 미국하고 생각이 같은 나라는 월남입니다. 그 월맹은 공산국가예요. 그쵸. 근데 미국이 한참 전쟁하다가 저게 통일하도록 나도 해갖고 월맹이 통일해 버렸습니다. 공산국가로 통일했는데 그게 미국 편이 되는 거예요. 왜? 중국이 무서우니까 통일한 그 나라가 미국 편을 하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 국제 정치의 무서움이 있는 것이죠. 미국은 뭐 우리랑 친구가 좋은데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정말 그 마지막 제일 밑에 입장은 통일된 한반도는 반드시 미국 편이어야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통일했는데 중국 편이 될 것 같아. 그럼 한국이 통일하는 거 미국이 반대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정말 가정이야. 가정. 북한이 통일했는데 이건 확실히 그냥 그 순간 미국 편이 될 것 같아. 그럼 네가 해도 되겠다. 그게 국제 정치입니다. 지금 바로 그 질문한 거예요. 네, 정말 무섭네요.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김정남이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나빠질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될 건지. 중국이 딜레마가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친구란 말이지. 근데 이거를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했다가 북한이 죽으면서 그게 미국이나 한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면 중국이 아주 참 골치 아프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의 적국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숨겨뒀던 카드가 김정남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무너져가지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붕괴됐는데 김정남이를 보내겠다 그러면은 김정남이는 방파제 노릇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을 위해서 100% 미국 편이나 한국 편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말이 되는 거가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이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 있어가지고 야 저 사람이 그래도 김정일 아들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겠죠. 그래서 김정은처럼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친구 못된 놈을 이렇게 해결하고 김정남을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안전판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근데 그 안전판이 지금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들이 이 정보를 많이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중국 정부가 그 김정남이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김정은이 저거 더 이상 말 안 들으면 정말 바꿔버린다라는 얘기를 했고 장성택이 중국 갔을 때 돈 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그런 얘기도 했대요. 그 김정은이 다음으로는 김정남이 있지 않느냐. 그런 기밀이 들어가서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자기 형 죽이는 것도 전부 자기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세력이 되니까. 근데 중국은 2009년에 김정은이가 자기 형 중국에 있는 김정남이를 죽이려고 그랬을 때 중국 정부가 북한한테 경고한 말이 재밌어요. 우리 땅에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남이 땅에 가서 죽었네. 말레이시아 가서. 그래서 이 사이에 거기 좀 미싱이 있습니다. 빈칸이 있는데 왜 중국이 그거를 계속 좀 그러니까 좀 돌봐주지 않았을까? 저거 자기 카드로 끝까지 어차피 히든 카드였으면 좀 더 보호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이전에 두건데도 이제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렇죠. CCTV를 무력화시키는 어떤 기기도 가지고 다니고 그렇죠. 버디가드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공항에서는 왜 이제 혼자 다녔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도 그렇죠. 남고. 미스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그 험악하게 상상을 하는 사람은 그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김정은이 제거된다면 완벽하게 북한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는 저 친구도 있으면 안 된다. 저건 중국하고 반반 걸려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상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모론 같은 게 음모론으로 있겠지만. 그 음모론이 그냥 뭐 말이 안 되는 음모론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상을 가능한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친중 세력이던 뭐 그 고모부도 숙청이 됐고 그리고 형님도 지금 그렇죠. 김정남도 이제 숙청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내부에 이 세력을 다시 대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물이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그거 없다고 난 보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그 중국의 이제 전승절 기념식 2000 그게 15년인가 9월 3일 날이에요. 우리는 대통령이 갔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하고 동맹국 대통령 중에서는 한 사람이 간 거야.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거기 왜 가느냐고. 그런데 북한은 누가 갔냐면은 최룡해가 갔습니다. 최룡해는 등수로 치면은 뭐 몇 등 바깥 아니에요. 그때 그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최룡해가 가는데 김정은이가 최룡해한테 했다는 말이 아주 재밌어요. 가서 중국 놈들한테 nom자 붙였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걸 알려주고 와. 네가 우리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시절은 끝난 거야. 라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난 기사예요. 이거는 김정은이가 자기 그 북한의 그 관리들한테 지시사항을 이거 다 숙지하고 있으라고 그 지시사항을 내려줬는데 그 지시사항의 제목이 중국은 천년 숙적, 일본은 백년 숙적. 미국에 대한 말은 없어. 그게 아까 말한 미국 내가 네 편하면 되잖아라는 것을 암호로 써주는 겁니다. 근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싶었던 건 김일성 때부터도 있었던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 옛날에 그 월맹 그 공산 월남 그 월맹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노스 베트남. 북베트남의 그 호지명이는 미국하고 친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 미국이라는 세력을 아주 좋아했는데 근데 미국은 아 이게 공산당이구나 해가지고 그거랑 적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한참 싸우다가 전쟁을 한참 하다가 미국이 야 저게 공산당인 것은 맞는데 저게 민족주의야. 그래서 저게 만약 통일하면은 중국하고 반드시 한번 붙을 것 같아. 미국의 목적은 뭡니까? 중국을 막아주는 중국이 막 저기다 공산주의가 넘쳐 흐를까봐 그래서 그 월남이 공산주의가 된 걸 막으려고 했었는데 월남이 통일이 되면은 그놈이 오히려 중국을 막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빨리 발을 뺐네요. 발 빼는 거가 보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냥 뭐 우당탕 그냥 나온 거예요. 그 전쟁할 때 보면은 야 저렇게 빨리 관둘 수가 있나 할 정도인데 내가 나중에 그 키신저 책을 읽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한참 하다가 미국이 다시 생각해보고 이게 지금 무슨 싸움인가? 아 우리가 공산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과 저 민족주의랑 싸우는 거구나.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의 민족주의는 공산당의 반대야. 라는 생각을 하고서 나오고 그 79년에 중국하고 월남하고 전쟁하죠. 네, 79. 그때 미국이 월남을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중국군이 어디로 온다까지 가르쳐줬어요. 미국이. 네. 근데 또 최근에 김정남이 피살된 이후에 또 중국 측에서는 유엔 대북 결의안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이제 무역을 많이 해오는데 그 중에서 그렇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수입을 금지했잖아요. 석탄 네. 수입 금지하고. 또 이렇게 강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액션을 취하다가도 대북 결의안은 이행하겠다면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자꾸 그렇죠. 취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의 고민인데 중국이 김정은이가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놈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큰일 나. 그래서 중국이 자기도 지금 그거를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고 하는데 북한 내부 이런 소식이나 이런 걸 전해지는 거 보면은 지금 물밑 외교로 진행되고 그렇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기사 우리나라 신문에 났어요. 원유라는 게 뭡니까? 이제 휘발유 되기 전에 씻어먹은 게 원유야. 네. 중국이 북한한테 원유를 끊었다 몇 달 동안. 그건 맞아요. 그런데 원유 대신에 휘발유를 밑으로 준 거예요. 그 원유를 끄는 건 분명히 맞거든. 네네네. 근데 보여지긴 맞네요. 단어로 맞아. 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못 죽여요. 난 못 죽인다고 보죠. 그 6.25 때 보세요. 그때 6.25 때는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나는데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는 게 1950년 11월 그 무렵이거든. 네. 11월. 자기가 나라를 만든 것이 1949년 49년 10월이면 10월. 나라 만들고 1년 동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전쟁한 나라예요. 왜? 여기까지 미군 오는 건 우리는 죽어도 못 참아. 그거거든. 그래서 그 북한이 그때는 중국이 입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북한을. 순망치야. 순망치한. 입술이 떨어지면 이가 실이 돼. 네네. 예, 근데 지금은 입술 수준이 아니에요. 왜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세. 중국이 보기에 대한민국이 북한 통일해 놓으면은 중국이 아주 피곤해질 겁니다. 왜 너무 등치가 커. 얘네라고 달라요. 그래서 그런 여러모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나는 좀 국제 정치 중에서 난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자에 속하는 그 계열의 학자인데 말로는 통일이 안 되고 그럼 언제 통일이 되느냐? 통일을 원하는 편의 힘이 반대하는 힘을 누를 때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인데 그 힘이 그러니까 반대하는 편이 밀려서 하다 통일시켜 주면은 그렇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이제 충돌에서 이제 중국이 그렇죠. 이제 힘이 꺾여야지만 이제 그렇죠. 한국 통일이 이제 그렇죠. 빨리 올 수 있겠다. 근데 꼭 전쟁을 안 하더라도 그게 되는 네. 거가 뭐 경제 이런 걸로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꼭 전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그 중국은 그냥 한국하고 북한이 사이좋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이제 자기네 꿈인데 그거는 참 안 되잖아, 그죠? 고향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계승되어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중국이 가장 부강했을 때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이제 핍박을 많이 당했었고 청나라 때? 네, 청나라 때는? 네. 중국이 이제 몰락해 갈 때 우리나라가 또 많이 이제 부흥했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이 좀 몰락하게 되면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중국이 이제 그게 바로 힘의 정치야. 네네. 힘의 논리인데 중국이 아주 강성할 때 한국은 그냥 힘들게 살았어요, 솔직히. 그 청나라 때는 그때 청나라하고 명나라하고 바꿀 때 네. 그때 이제 조선은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지. 네네. 조선이 야, 그 청나라는 저거 야만족이야 해가지고 네네네. 청나라의 힘이 센 줄 모르고 명나라에 붙은 거예요. 그렇죠. 호랑개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무참하게 당하는 겁니다. 60만 명이 끌려갔어요, 청나라에.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종속국이 되고 뭐 참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좀 명나라 밑에서도 힘들게 살고 그래서 중국의 왕은 황제죠, 황제. 네, 그렇죠. 우리나라 왕은 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하예요. 그 동등한 상대가 아니란 말이지. 맞아요. 신하국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도 그렇지만은 힘이 없다는 사실을 명문화시킨 거야. 우린 중국 밑에다. 중국은 우리 형님 나라 또는 아버지 나라다라고 그거를 문건으로 공식화시킨 거예요. 황제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청나라가 이제 영국하고 싸워서 지고 일본하고 진 다음에
우리나라가 우리도 황제야라고 해가지고 고정을. 조선의 마지막 두 왕이 황제를 되는 겁니다. 이제 나도 너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힘들게 살았다는 거고 저쪽 서대문에 가면은 독립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독립문 앞에 거기 이렇게 기둥 돌멩이가 그러니까 뭐 바위가 두 개 서 있는데 그게 그 위에 집이 있던 자리예요. 근데 그 바위에 있던 그 기와집이 영은문입니다. 영 웰컴 환영한다. 은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사신들이 오면 사신들이 할 때요. 고문으로 반드시 네네네. 통과하는 거야. 고문으로 통과해서 이제 서울로 오거든. 근데 중국에 사신이 오면 우리나라 왕들이 덜덜 떨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보다도 우리가 더 낮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전쟁에서 지고 일본한테 지고 영국한테 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문을 헐어버리고 그 앞에다가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 문 앞에 독립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뭐 배워본 데는 이제 일본이 이제 조선을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청나라의 어떤 속국으로서 있으면 먹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독립을 시켜서 그것도- 형제국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렇지. 그것도 이제 합병하는 국제 정치인데 쪽으로. 네. 일본하고 중국이 싸운 전쟁이 1895년 네. 청일 전쟁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일청 전쟁이라고 그러고 네. 그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다음에 이 조약을 맺는데 조약 이름이 시모노세키에서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일본. 네네. 그래서 그 조약은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그 조약의 1조 조선은 독립국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일본이 우리를 독립시켰느냐가 아니라 그렇죠. 아니죠. 중국으로부터 빼낸 것이죠. 네, 그게. 그렇죠. 중국으로 빼내고서 그다음에 내가 가져가겠다 합병시키기 이제. 위해서. 그렇지만 그거 독립됐을 때 우리는 그래도 독립했다 그러고 황제가 된 겁니다. 지성 씨 마지막 질문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마지막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늘 핫했던 게 동북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통일과 남북관계 문제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제여가지고 동북공정에 대해서 그 선생님. 그거 참 이제 힘든 얘기인데 네. 이제 우리가 그 이 땅이 누구 거냐, 독도가 누구 거냐, 우리 거야. 어떻게 역사적으로 우리 거지. 중국이 이제 바로 그렇게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역사는 자기를 위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객관은 없습니다. 네. 나의 일기는 내 얘기예요. 내가 기록하는 건 나의 기록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친구 자기가 잘났다고만 써놨네. 그런데 중국이 이제 통일 시대를 맞이해서 중국이 우리가 이제 고구려 우리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중국은 고구려가 지 겁니다. 중국은 고구려가 지 거래야지 너네는 압록강 이상을 넘어오지 마. 압록강 그 밑에 그보다도 더 심해요. 북한이 지 거라고 그러는 중국 사람도 있습니다. 왜? 고구려가 수도가 평양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고구려가 한참 내려왔을 때는 바로 여기까지 내려왔어. 여기 저 서울 시내 구리 있죠, 구리. 거기 고구려 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 땅이다 이게 확대해서 가면은 왜냐하면 이 역사책에 다 써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 놓은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지금 완성이 됐어요. 책 몇십 권으로. 그런데 그거를 보여주질 않아. 그거 보여주면 어마어마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그 아주 그 애국 시인 윤동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기본적 중국에서는 그게 자기 애국 시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수민족의 작가. 소수민족의 작가고 고구려는 중국 북방에 있던 그 중국의 지방 국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건 뭐 역사 싸움에서 만약 그게 맞는다 치면은 그러면 우리가 만주가 우리 거라고 역사적으로 말할 근거 없죠. 고구려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만주로 가야 되잖아요. 고구려 연구하는 학자들 만주에 못 가요. 이걸 안 내줘 여권을. 이거 자기네들은 연구하고 그리고 광개토대왕비 같은 데는 거기에 그 뭐 한문 가득 써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한국 학자는 그거 직접 못 보게 합니다. 중국 학자들이 자기네들은 이렇게 둥그렇게 그 뭐냐 유리도 쳐놓고 네네. 자기네들은 들어가서 보는데 우리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쪽은 연구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참 국제정치의 그 진실인데 지금 만주 얘기 나오고 동북공정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미국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미래를 예측한 것을 다 맞힌 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 조지 프리드맨이라는 그 박사님인데 조지 프리드맨이 진짜 재미있는 예측을 했죠. 한국은 곧 통일이 될 것 같은데 통일된 한국은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이 통일되면 제일 궁금한 게 만주의 운명이야. 이거 만주가 어떻게 될까? 한국이 통일되면은 왜 통일된 이 힘센 나라가 중국하고 만주에서 다툴 거다라고 이 사람은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결론 2040년쯤에 만주는 한국 거가 될 거다. 2040년. 그 학자가 그렇게 예상을 한 건가요? 예상을 했죠. 그러면 그 2040년에 만주가 북한 한국 땅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어떤 가정을 놓고 그렇게 예상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라고 그랬죠. 네. 한반도가 이제 통일이 되면 힘이 맹렬히 불어나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죠. 그 옆에 있는 나라랑 그 힘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만주에서 중국과 힘이 부딪히게 돼 있다고. 근데 힘이 더 센 나라가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리드맨 박사가 한국이 만주를 차지할 거라고 보고 그 전제가 중국은 2040년 무렵이 되면 질이 멸렬한 나라가 돼 있을 것이다. 그 막 나라가 쪼개지고 뭐 갈등하고 그 중국이 제일 고민이 그 소수 민족이 독립하고 이런 거가 엄청나게 고민입니다. 지금도 뭐 위구르 독립하겠다고 그러지, 티베트 독립한다고 그러지, 홍콩 저러지. 그게 범민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국가는 우리나라는 뭐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거 뭉치는 데는 뭐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잘라지지 않아. 아주 그 이 구심력이 엄청나게 강해. 근데 중국은 원심력이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소수민족이 우리는. 그래서 저 광동성에 가보세요. 광동 사람들 중국 그러면 잘 몰라. 그냥 광동이야. 교수님 이제 홍콩도 언급하셨고 위구르 쪽도 있고 소수민족을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리정숙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한국 지금 탄핵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관광을 전면 금지시킨 것, 특별히 집단 관광을 금지시킨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한국에 왔을 때 관광을 하면서 이 반정부 이 정서가 중국 공산당에 악영향을 미쳐서 명목적으로는 사드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런 연관성에서 지금 그 설명 금지한다. 나도 이런 어디서 얘기가 그 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네. 어떤 다른 교수님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 정부한테 저렇게 세게 덤벼드는 거를 보면 안 되면 그런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다라고. 한국이 뭐 대통령한테 막 대들고 그거는 민주국가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중국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중국은 화른궁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체조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죠. 뭉치는 게 무서워. 그래서 그 독재 국가는 힘이 겉으로는 세 보이지만은 사실은 약한 나라들입니다. 민주주의가 힘이 센 거죠. 김정은이 저거 센 것 같지만 사실은 헛거라. 민주주의 국가는 약하면서도 센 거예요. 근데 중국이 중국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고 안 보낸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보고 배울까봐잖아요, 사실. 와 보니까 이거 뭐 국민들이 지금 뭐 대통령하고 막 싸우고 있네. 그거는 중국 사람이 안 알았으면 좋겠지 중국 정부한테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중국이 우리를 경제 제재한다고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경제 제재를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중국은 사람이 많아서 돈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근데 혼자 갖고 있는 돈은 우리가 한 3배쯤 돼요. 우리는 개인 소득이 한 2만 한 5천 불 이상이고 중국은 한 7, 8천 불로 지금 보통 잡죠. 그럼 우리가 한 3배 부자인데 그 미국하고 큐바 사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큐바가 못된 짓 한다고 미국이 한 50년 골탕 먹였는데 그거는 하나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자본주의 국가고 하나는 조그만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1등짜리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골탕 먹일 수 없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 이틀 전 하루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 중국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비자 면제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그러니까 발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박사님 선생님은 어떻게 그거 이제 저절로 생각하시는지. 와요. 그러니까 일본 케이스를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서 만나가지고 서로 짓거라고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려 거리기 시작한 것이 2012년 가을부터예요. 그 일본이 이제 원래 짓거라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이 섬 주인이 개인 거라. 근데 일본 정부가 샀어요. 일본 국가 거가 돼 버렸어.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중국이 이제 일본을 골탕 먹인다고 중국 관광객 가지 마. 그래서 뭐 관광객이 5만 몇천 명인가가 뭐 즉각 이제 안 가고 그러니까 일본은 장사하다가 좀 김새잖아요. 근데 일본은 거기서 오케이 이 색깔구를 더 강화시키고 미국하고 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해군력도 더 늘리고 그래도 어느 날 슬그머니 중국이 풀어줬어요. 그렇군요. 늘 막을 수는 없겠죠. 아니 늘 막을 수 없는 거고 이제 경제 제재는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여기를 경제 제재한다 그러면 나도 아파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아픈 건데 그 이제 우리나라가 더 아프게 느끼는 거는 우리는 국민을 생각하는 거고 중국은 정부가 다 하는 거야. 야 한국 가지 마. 그런데 그냥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 그 아주 이 중국에서 인기 있는 탤런트 이영의 대장금하는 네네. 중국 사람이 대장금을 열심히 본 거는 이영애를 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내가 보고 좋아서 본 거야. 근데 중국 정부가 너 그거 보지 마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국민들의 그 복지 이런 건 안 따져. 그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 부자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와야 돼. 그래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 가면은 볼 것도 많고 살 것도 많대. 그래서 오는 거지. 근데 그거 가지 마. 그거 안 가는 사람 화나고 괴로운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민주국가에서는 그걸 잘 못해요. 국민들 괴롭게 하는 걸 못하는데 독재국가에서는 그걸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궁극적으로 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죠.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중일 관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본에서 강경 대응을 맞받아 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이번에 강경 대응 차원에서 중국과 단결을 하고 대만과 수교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거 뭐 이제 좀 이렇게 감정인데 네.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중국하고 잘 지내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일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그것 자체를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가 더 좋죠. 그리고 이제 그 순간순간 감정에 대응하는 것보다 이게 그냥 놔두면 우리가 지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뭐 그리고 이 틈에 그냥 미국하고 관계를 더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았어. 그동안은 야 중국도 뭐 괜찮고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 결국은 중국하고는 그 좋아지는데 친구가 되는데 한도가 있는 거구나 하고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떤 모든 일이 나쁜 쪽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롯데를 살려주자고서 롯데 물건 가서 롯데 가서 물건 사는 그런 운동도 하고 막 그러죠. 박사님 진짜 마지막인데요. 끝나야 되는 거 지금 이제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견제하면서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북한을 견제하면서도 중국과 이런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을 견제하면서도 중국과 좋은 관계. 네. 아직까지 사실 그랬죠. 그러기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데 중국이 우리의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통일하고 센 나라 만드는 거가 우리의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거든. 근데 중국은 그거는 별로야. 그래서 그 한도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 아쉬운 거는 우리가 그 한도를 중국한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뭐 중국 좋지만은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너하고 더 이상 친해질 수 없어라는 자세를 견제했다면 지금 중국이 저렇게 화가 났을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네들은 어차피 뭐 그 정도고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 하는 거가 이번에는 아니란 말이야. 감정으로 네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라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시간 잘 가네. 예, 그러니까요.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사님 혹시 뭐 정리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북한 중국 관계가 이제 그 국제 관계의 기본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으로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네, 피상적으로 친한 친구를 유지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짤 때. 그리고 이제 북한이 그걸 활용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미국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대한민국을 빼고 자기가 미국의 친구가 되면 자기가 통일할 수 있다. 그거가 이제 북한 뭐 우리 학자들이 통미 복남 전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북한이 내가 잘해서 내가 미국을 통해서 너를 오히려 골탕 먹일 수 있어 하는 이거는 실화예요. 2007년 무렵인가 그 북한의 강석주하고 또 그거 하여간 미국 가서 연설을 하다가 미국 여러분 이거 하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네들이 중국하고 전쟁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미국 편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실제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죠. 실제 발언했더니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책에. 그래서 그게 그 외교의 그 프랑스의 친구는 항상 러시아예요. 왜 프랑스, 독일, 러시아. 프랑스는 러시아랑 친구인지 독일의 두려움을 깰 수 있는 거거든요. 프랑스랑 러시아가 같이 친한 친구가 되는 게 우습잖아, 그죠? 근데도 항상 그렇게 나타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박사님, 선생님 덕분에 오늘 또 재밌는 사실도 꽤 많이 알았고요. 저희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방송 보시고 댓글로 이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4회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